네, 한판 브리핑 오늘 2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관련 의혹부터 보죠. 대북 송금제 문제가 정치권 흔들고 있는데 관련 보도들이 또 계속 나오네요. JTBC와 조선일보 등이 보도한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면은요. 예. 김성태 전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낙선 이후 불만을 좀 토로하니까 예.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해서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해 방북 비용도 북한에 보냈는데 방북도 못하고 대선에도 떨어져서 실망한 뜻을 보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고요.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더니 이 대표가 당대표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은 억울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 내용도 하나 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5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서 경기도의 남북 경제협력 비용 대납 상황을 공유했다. 이런 주장을 또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내용도 이제 검찰에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과 4월 각각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모두 5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이미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이후에 2019년 5월인데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김용전 부원장과 김성태 전 회장이 만났다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김 전 부원장에게 알렸고 김 전 부원장은 고맙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김용전 부원장 측 입장은 뭡니까?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대납 관련된 이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고요. 예. 지금까지 뭐 이재명 대표 등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검찰은 어찌됐든 쌍방울이 북한에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윗선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아마 이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거든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소설 갖고 자꾸 그러지 말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지 예. 말라라고 하는 건 아마 소설 가지고 자꾸 질문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쌍방울 관련 의혹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이 됐던 건데 네. 지금 이제 대북 송금 의혹으로까지 지금 제3자 뇌물죄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긴 하네요. 네. 자, 오늘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좀 보셨는데 진 작가님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뭐 그 후속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어제 나왔던 얘기, 어제 나왔던 얘기 연장선상에 있고 그걸 갖다 좀 더 구체화한 그런 내용에 불과하다고 좀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김성태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키를 쥐고 있는 자기 그 매제죠. 매제는 아직도 파타에서 부르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백을 한 거죠. 자백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3자 뇌물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 자백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제3자 뇌물죄, 뇌물 공여죄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예컨대 가장 간단하게 변호사비 대납 털어놓으면 되잖아요. 거짓말을 한다면 차라리 이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지. 이 부분은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예. 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검찰이 제시하는 이런 자료들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다가 결국 실토하게 된 이런 상황이고 자백의 임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자, 김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뭐 어제랑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 행위자인 김성태에게 이익이 안 생겨야 됩니다. 뭐 쉽게 이해하면 이재용 회장 삼성이 최순실의 딸에게 말을 제공했다고 해서 그 말을 제공한 행위로 삼성이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김성태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북한에 돈을 제공한 행위 그것에 이어서 같은 해 5월 그러니까 돈을 300만 불 전달했던 5월에 히토류 등 이 희소광물 계약을 체결해서 예.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주가가 부양되는 등의 회사 이익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인 이익이 뇌물에서 생겼다? 이익을 생겼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로 가져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데 뭐 이제 단편적인 진술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좀 더 들여다보긴 해야겠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남북관계 개선에서 경기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성태 회장하고 움직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임의성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충 기업이랑 해서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의 졸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행동 이 자체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좀 이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경기 부지사잖아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건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두 개의 개별 범죄입니다. 그거는 두 개의 개별 범죄고 그걸 섞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예, 저도 현직 판사한테 물어보고 드리는 말씀이라서 제가 뭐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요. 예. 자, 근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이제 기초해서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분 진술도 근데 일관 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본인도 모른다고 했다가 또 통화한 적이 있다고 또 진술을 좀 바뀌고 있는 진술이 이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에 예. 가서 태도를 좀 바꾼 것으로 일단 태도를 추정이 바꿨다? 되는데 예.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을 통해서 자꾸 이게 파편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저는 말이죠. 그 언어의 마술이 좀 있거든요. 자기 범행을 부인하던 사람이 자백을 한 거예요. 말을 바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백을 처음에 한 거예요. 모른다고 했다가 그렇죠. 모른다고 그러니까 전화 아니, 그러니까 통화했다가 모든 피의자들은 자기도 처음에는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자백을 했는데 예. 처음에 이렇게 말했다가 처음에 말했다가 또 말을 바꿨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이거는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또 제기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아니 진술의 일관성이 아니라 이 사람 피의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살인범이 나는 처음에는 안 저질렀다. 일단 나중에 저질렀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법정에서 말이 바꿨네. 진술의 일관성이 없네. 인정 안 돼. 무죄.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예. 계속 보도를 보시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까요? 근데 안 하겠죠. 근데 언론들이 아니 또 하나씩 하면 또 욕하니까 또 중계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갖고 있는 공보 라인, 이 대변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 차장의 티타임을 통해서 공개되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을 따져 묻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보여지고 주로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세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서 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성태 씨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정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은 대북 송금령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자, 역술인 천공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이제 그 두 정치인에게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하태경 의원도 질문할 것 같아서 본인이 직접 취재를 했더니 김용현 그 군인 출신 장군인이 얘기하기를 절대 아니다. 본인이 옆에 있었다. 그 전화 위치 추적까지 하면 확인될 일이다라고 또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언론에 나온 상황은 뭡니까? 일단 대통령 세관저 물색하는 과정에서 예.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다녀갔다는 의혹이 일단 핵심이고요. 이 내용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저서를 통해 이제 폭로를 내일 이제 저서가 발견이 됩니다. 예. 근데 뉴스토마토가 일단 먼저 보도를 했는데요. 예. 2022년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당시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핵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하고 서울 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거고요. 예.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이 사실을 부승찬 전 대변인에게 털어놓았다는 게 뉴스토마토 보도 내용입니다. 예. 조금 더 시점을 좀 구체화시키면은요. 예. 2022년 4월 1일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 개관식 행사가 있었는데 예.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만났고 남 전 총장이 3월경 천공과 김용현 차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그 보고를 공간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아마 내일 출간된 그 저서에 이제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한국일보가 이 책 내용을 좀 사전에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당시 이제 부전 대변인이 화장실로 가고 있었는데 예. 남 전 총장이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귓속말로 얼마 전에 땡땡땡과 천공이 땡땡땡은 누굽니까? 의원? 그 윤핵관 의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고 계시죠 누군지? 일단 땡 이거 밝히지 않았기 밝히지 때문에 마라 예, 안 예. 됩니까? 예,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귓속말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예. 처음에 부전 대변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반신반의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공의 이 외모가 도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일단 사람들 눈에 쉽게 도포와 띄는데 긴 머리, 긴 수염. 예,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남 전 총장이 공간 담당 부사관이 무슨 의도로 자신에게 허위 보고를 하겠느냐 이렇게 확신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사관과 또 참모총장과의 사이에서는 사실은 군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거짓말에 통용될 수 없는 사이라는 정도는 그렇죠. 다 이해할 예. 수 있는
사안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실일 것이다라고 지금 남영신 전 총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은 하태경 의원과의 방금 통화에서 전혀 아니다라고 전화 위치 추적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세 사람 꼭 까면 돼요. 천공 김영현 그모 의원이라는 사람 해서 그 예. 위치에 같은 위치에 있었으면 간 거고 예. 안 갔으면 안 간 거고. 그렇게 확신하시면 CCTV도 그렇죠. 보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CCTV도 다 공개하고 예. 뭐 위치 추적 이런 것도 다 하면은 금방 뭐 근데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갈 수도 있는데 많이 민망하죠. 아니, 또 궁금해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예. 갈 수도 있는데 민망하죠. 민망하다? 벌써 아니 뭐 저 나라의 뭐죠 지을 건물들 뭐 부지를 보는데 예. 예컨대 뭐죠 그 직관들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예, 그런 면에서 민망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좀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공세를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박홍근 예.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직접 이 내용을 밝혔는데요. 예, 이 한마디로 용산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한 배경에 예,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지난해 고발 조치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경호처 역시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서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명식도 없고 천공이 한남동 공간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전언을 토대로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 가짜 뉴스라는 반박이 나오니까 또 부승찬 전 대변인이 입장을 내놓았는데 만약에 증거가 있냐고 묻는다면 자신은 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글 오피스를 통해서 매일 자신이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쓴다. 예, 지난해 4월 1일 남 전 총장이 천공과 김 경호처장의 공강 반문을 털어놓은 것도 예. 그날 바로 일기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전날 거를 쓴다. 그렇습니다.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음. 이제 충분히 이제 사실일 것이다라고 일단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가 김종대 전 의원이 이제 한 라디오에서 이제 말했던 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렇게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이게 대통령실이 이제 고발했죠. 고발을 했어요.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음. 경찰 수사 일단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경찰에서는 이걸 갖다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간에 예. 이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핸드폰 까보는 거고 그다음 CCTV 까보는 거예요. 이거 예. 그냥 금방 끝날 문제입니다. 핸드폰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자, 김 소장님은 일단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더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 신동아 기자였고 뭐 이런 탐사 보도에서 나름의 일가견이 있는 기자인데 이분이 같이 취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 이 내용을 처음에 알게 됐고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국방부 내에서 방문 차량이 카니발로 특정된 것을 찾아냈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윤핵관 중 한 의원이 더 동석을 했다는 것을 혹은 동석인지 3시간인지 2시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그런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천공 측 인사 중에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전원의 증언이 있는데 뭐 사실 이건 좀 증거로서 좀 약하다라고 보고요. 천공도 다녀왔다는 말을 했다. 측근이 다른 측근에게 들었다라는 정도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뭐 예. 약해서 이제 약하네요. 그런 정도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출입 기록 정보 공개도 청구를 했는데 군사 시설이라서 불가하다라는 정부 입장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런 차량 번호는 그냥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CCTV는 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진 다 찍거든요. 들어가는 차량들이 자동으로 찍히는데 이 사진들은 보관이 되기 때문에 차량 출입 기록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이 정도 했으면 정부가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경찰에서 할 겁니다. 고발에 들어갔으면 사건을 갖다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그걸 네.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김종대 건 나온 지는 좀 꽤 됐는데 예,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차는 누구 차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카니발? 차가 국회의원의 차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청담동도 그때 뭐 녹취록 나오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전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귓속말로 해줬던 얘기다라고 했다가 예. 뭐 이 정도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발 조치가 됐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냥 전화 위치 추적만 하면 돼요. 그 세 사람 전화 위치 추적해서 같은 자리에 있었는가 그것만 딱 보면 확인 간단하게 될 문제입니다. 예. 보시죠. 자, 어떻게 될지.
자, 이어서 저희가 한판 내부자들 지난 화요일에 다뤘었는데 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소환 조사를 받아 정의용 전 실장의 진술이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탈북민 북송을 결정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건 예.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본인이 결정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아니고 보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보고를 다 결정하고 나중에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예. 결국에 이제 이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겐 이 혐의 연루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예. 정의용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정원 등 관계기관 보고를 종합한 뒤에 자신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면서 혐의를 부인을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북송 결정을 내린 이후에 보고만 드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 정의용 전 실장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납포 시점부터 판문점을 통해 추방하기까지 주요 의사결정마다 정 전 실장의 북송 기조가 가이드라인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용 전 실장이 오늘 입장문을 냈거든요. 예. 검찰 수사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이 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번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남북 관계 현실이라든가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북송된 어민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다. 비순유사의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 절차에 따른 처벌도 어렵고 국내에 편입할 경우에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전 결정을 번복을 해서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검찰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것은 과연 이제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가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중앙일보 보도 내용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정의용 전 실장도 조사에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예. 안보 현안에서 별다른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관련 이슈 저희가 한판 내부자에서 다뤘는데 자, 진 작가님부터 논평을 해주시면. 일단 이거는 그 북한이라는 단체가 갖고 있는 이중적 성격이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유엔에 우리가 동시가입한 별도의 국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에 따른 그쪽이 미수복 지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재판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유엔 규약에 따르게 되면 별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연쇄살인범이 갔다 갑자기 북한으로 딱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남한 정부를 막 비판하면서 북조선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라고 하고 그럼 거기서 받아준다고 하면 거기가 무슨 범죄자 천국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대는 것 자체 일단 반대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협소한,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인 입장에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예. 이런 이념적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까지 칼을 대느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향한다? 그럼 역풍이 엄청나게 심할 문재인 것이다. 전 대통령을 향한다. 이건 뭐 너무나 뻔하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애초에 성립 자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불분명한 사건 가지고 위까지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그쪽으로서도 부담이 될 거다라고. 검찰도. 예. 김성희 그렇겠죠. 소장님. 정의용 실장이 무슨 이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5회 외교관 출신이죠. 외무고시를 합격해서 그냥 외무부에서 공무원 생활 오래 한 사람이고 안보 문제 전문가거든요. 이런 전문가들이 한 판단을 지금 검사들이 검사해 봐서 내가 생각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이런 전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특히나 외교 문제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좀 놀라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줬다라는 거. 정 전 실장의 북송 기조가 가이드라인을 역할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안보실장이 가이드라인을 정하죠. 그럼 누가 정합니까? 나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자료들과 근거를 통해서 판단하는 건데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남으로 납포되기 전부터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던데 북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휴민트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중이었고 한국 해경을 만나서 몇 차례 도주한 것들을 찾아냈잖아요. 그럼 야 이들은 잡아서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판단하는 것이 왜
사법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그래서 검사들이 할 영역이 있고 외교가 할 영역이 있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넘나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이제 호언장담했다가 틀렸네요. 아예 네. 모르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제가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냐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어떤 장면을 주목하냐면 그때 네. 통일부에서 영상을 딱 공개를 했거든요. 끌려가는 이 영상. 사람들 장난치는구나 정치적으로. 음. 이거 정권 바뀌게 되면요. 국방부, 통일부, 그다음에 해경 음. 입장을 100% 바꿨잖아요. 음. 이세 조직이 음. 입장을 100% 바꿨거든요. 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거든요. 누군가 시켰거든요. 예. 이것도 직권남용 됩니다. 이런 그게 식으로 또 구매하라고는 다 올 수 있다. 라는 얘기. 자, 다음 이슈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드디어 만났는데 오늘 서울시청 본관에서 만났네요. 네. 8층에서 면담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장현 시위 형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간다는 걸 느낄 것이다. 서울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이제는 인내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전장현은 굉장한 강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하철을 84번이나 운행 지연을 시켰고 철도 안전법을 엄청나게 위반한 중범죄다. 그런데 경찰도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전장현 시위하는 분들을 제대로 처벌 못했다.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면담 현장 영상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에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셨고 이제 더 이상 지하철을 세우거나 지연시키는 형태의 시위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배짱을 했습니다. 올해로 22년째입니다. 2001년도 1월 22일 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떨어져 사망한 날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 것을 요구하면서 저희는 예. 자, 오늘 네. 대화 장면이었는데요. 그 전장현 박경석 대표는요. 수차례 서울시장들이 지하철 모든 역사에 지하철 리프트를 설치하겠다고 그동안 약속을 해왔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고요. 예. 박 대표는 저상버스라든가 이동버스 등 장애인 이동 수단이 서울은 그나마 잘 되어 있는데 지역 간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예.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배정해서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시설 수용은 차별적 관행으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당사국에 모든 형태의 시설을 폐지하고 신규 입소를 금지하고 시설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라고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저희가 강자인지 약자인지 강자인지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강자인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 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와 정부가 챙겨야 할 사회적 배려 대상이라든가 약자가 수백 수천 종류에 달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지하철을 멈추는 일은 멈춰달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박경석 대표가 면담 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내일 지하철 선전전에서 탑승 시위를 할지 말지를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오 시장은 전장현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들과 또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 연이어서 개별 면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예. 자, 일단은 만남이 드디어 오늘 만들어졌네요. 신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만났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평행선을 달렸다고 하는데 음. 좀 접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양쪽의 주장들을 조금씩만 양보해가지고 구체 이게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작지만은 조금씩 그 차이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부터라도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소장님. 예, 대화를 하는 건 좋은 일이죠. 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동권 문제는 이동권 문제대로 먼저 좀 선결을 짓고 탈시설 관련된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 정도의 사회적 강자는 없었다라고 발언한 부분. 불필요한 발언이에요. 쓸데없는 발언이고. 쓸데없는 발언. 네. 아니, 그런 뭐- 발언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약간 선동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컨대 사람이 이제 숙고를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요구가 있겠구나를 알지만 보통 일단 내가 불편하니까 화가 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가지고 뭐 강자다. 선동하는 뭐 강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몰아붙이는 사회적 강자는 거는, 없다. 예라는 말. 김 소장님도 말씀 주시죠. 철도 안전법을 엄청나게 위반한 중범죄다라고 하는데 일단 엘리베이터를 안 받는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고 중범죄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왜 여기
시장에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경찰이 지금 처벌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처벌을 감수하고 하는 시위라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 전장현에 대해서 사회적 강제는 없었다 발언은 두 분 모두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 만났습니다. 민동기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